자, 뭐 2학기 진도 나갈 걸로 예상되는 부분인 생명 시스템 이 부분부터 진도를 좀 빠르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생명학 쌤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간단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 생물은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각의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 그 생명 시스템 자체를 생물이라고 할 거야. 자, 생물은,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객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 시스템이고 토끼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그 한 마리들도 생명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그 단위를 세포라 할 거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단세포가 있고 다세포가 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개체라 하면은 호랑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사람 한 명, 이런 것들을 개체라 합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통과. 예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기관의 모임인 기관계가 있고, 자, 식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조직의 모임인 조직계가 있다. 기관계, 조직계, 기관계, 조직계. 그 다음에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얘들이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세포는 동물세포고, 얘가 좀 반듯반듯하게 생긴 이런 세포는 식물세포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세포는 동물세포, 반듯반듯하게 생긴 이 세포는 식물세포. 자, 동물세포는 중심에는 이 세포 마찬가지로 중심에는 핵이 있고 자, 핵 주변에 여기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미로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미로 같은 거. 자, 미로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소포체라 한다. 소포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게 소포체. 핵.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이게 핵이고, 핵 속에 좀 더 진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그림에. 자, 이 부분을 인이란다. 인. 자, 핵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데 핵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을 핵공이랍니다. 핵공. 그 다음에 소포체가 있는데 소포체는 핵 주변에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미로 같은 이 통로들, 미로 같은 이런 길들을 소포체라 하고, 소포체는 거칠거칠하게 생긴 거친 면 소포체와 매끈매끈하게 생긴 매끈면 소포체에 둘러납니다. 거친 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 사이사이에 동글동글하게 깨알같이 박혀있는 이 아들, 깨알같이 박혀있는 이 아이들이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구조물, 이렇게 생긴 이 구조물을 미토콘드리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세포.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있고 얘들은 뭐 딱히 설명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핵 바깥쪽에 또 뭐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통로 같은 게 있죠. 얘를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은 세포막입니다. 핵.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막. 동물세포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식물세포도 동물세포와 거의 유사한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중심에는 핵, 그 바깥쪽에는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 사이사이에 알알이 박혀있는 얘들은 리보솜이고 그 바깥쪽에 골지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는 달리 녹색으로 띄어있는 여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 그 다음에 액포가 있다. 액포는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액포가 있는데 동물세포에도 액포는 있다. 동물세포에도 액포는 있는데 동물세포에서는 액포가 크게 안 보이는데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은 엽록체하고 세포벽 이 두 가지야. 과거에 4년 전인가 3년 전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쓰라라고 했는데 명신고등학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신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했을 때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걸 쓰라 했는데 엽록체, 세포벽, 액포까지 명신고 그해 그 같은 시험에 동명고에서도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걸 쓰라 했거든. 동명고의 정답은 엽록체, 세포벽, 명신고의 정답은 엽록체, 세포벽, 액포였어요. 물론 그 선생님은 같지만 다른 것으로 실제로 참값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걸 쓰라라고 한다면 이 두 개만 있다. 이거 두 개만 있다. 동물세포에도 액포는 있다. 동물세포에도 액포는 있습니다. 구조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구조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각각의 위치에 기능들 다 알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뒷페이지로 와서 보면 핵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뚜렷하게 관찰되고 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가 있다. DNA가 있고 그 다음에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핵 앞에 숫자는 2. 핵은 막이 두 겹입니다. 두 겹. 이중막이다. 그 다음에 핵 속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리보솜 아주 동글동글한 잔챙이 동그라미 알갱이들이 리보솜이었죠. 얘들은 막이 없다. 막의 구조가 안 보이고 요놈의 가장 큰 역할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 단백질 생산 공장이 리보솜. 그 다음에 밑에서 뭐 보면 되겠지만
자,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소포체와 골지체를 연속으로 살펴보면,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리보솜이 있고, 아니 소포체가 있고, 그 바깥쪽에 골지체가 있죠. 그럼 이 순서가 이런 거야. 핵에서 유전 물질 DNA가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DNA가 RNA를 빠져나오면 그 RNA나 이런 것들의 이동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리보솜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온 RNA의 정보를 토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단 말이지. 그럼 합성된 단백질은 이 미로 같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 미로 같은 통로는 소포체인데 소포체의 가장 주된 역할은 운반기입니다. 운반과 연결되어 있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지질을 합성한다. 지질, 비계 덩어리를 합성한다. 인지질 뭐 그런 지질을 합성한다. 그 다음에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되어 나온 이 물질은 골지체로 넘어가가지고 골지체에서 잠시 저장을 합니다. 임시 저장. 임시 저장을 한 다음에 분비 손항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골지체에서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 등을 잠시 저장했다가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분비가 일어날 때는 분비 손항을 통해서 분비합니다.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분비 손항 안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담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물질을 담아서 얘가 와가지고 세포막에 가서 착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달라붙은 다음에 이 세포막과 분비손항의 막의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에서는 잠시 저장해놨다가 그놈을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한다. 뭐 특별히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지만 핵은 막이 몇 겹이라 했노? 그래서 이 태블릿이 지금 뭐 무슨 화면 보고 있는 거야? 설마 카톡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뭐 보고 있어? 한번 보자 하면. 아 노트야? 네. 보자 화면 안 보자. 노트 맞는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화면 딱 나한테 돌려봐. 노트 맞지? 딱 나가 바닥에. 태블릿이야 그거는. 네. 간지 난다. 근데 왜 화면 왜 이렇게 어둡노? 원래 이렇게 해두고 있어서. 아 그래. 정면에서 볼 때만 달라. 아니요. 정면을 봐도 어둡나? 이 정도인데 맑게 안 하고 너무 아파서 게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지? 게임 할수록 얘기하고 상관. 그럼 얼마 전 샀냐? 50. 자, 핵은 막이 몇 개야? 두 개. 리보솜은 없고 소포체하고 골지체는 한 겹이야 그냥. 한 겹의 기본막이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 엽록체 앞에다가 2 미토콘드리아 앞에다가도 2 있어라.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겹입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장소. 이건 식물세포에만 있고.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세포호흡이라 하면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내뿜어내 주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이 과정이 세포호흡이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발생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리 생긴 게 엽록체고 요리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전자책을 풀 때는 요리 생긴 게 엽록체고
열이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걸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완자책을 풀 때는. 왜냐하면 녹색으로 그려놨거든. 그림을 싹 다 엽록체를 싹 다 녹색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완자책을 풀 때는 안 틀려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뭔가 비슷해. 동글동글한 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비슷한데 완자책을 풀 때는 안 틀려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를 잘 구분하던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걸 틀려서 오는 애들이 있다 이거야. 왜 시험장에서는 흑백이잖아. 흑백이라서 이걸 틀려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잘 봐야 돼. 자, 요거 나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린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훈아, 이 동전들이 보이지? 동전이지 동전. 동전 보이는 게 엽록체다. 동전 모양의 엽록체고 미로같이 되어 있는 이놈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동전이 있으면 엽록체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장소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너 왜 늦었냐? 책은 가져왔냐? 시험은 80점 넘었냐? 90점 넘었냐? 어? 아니가 할 수 있다. 자, 175쪽 펼치라. 자, 보자. 엽록체는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자, 그 다음에 액토의 역할을 줄이라는 거 보자니. 단순히 액토라 하면은 노폐물 저장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노폐물뿐만이 아니라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세포막은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독립적인 공간이고 한바퀴로 물질 출입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동물에는 세포벽은 없지만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 형태를 보호하고 세포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준다. 지금 알겠니? 오케이. 자, 오케이. 뒤로 가봅시다. 별거 없어요. 세포의 기본 구조와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만 풀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81쪽으로 한번 보세요. 181쪽에 8번 문제를 보면 A는 여기 핵에다가 화살표를 딱 떠났지. 자, 핵에다가 화살표를 떠났으니까 A는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다. 기억구에는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이 깨알 같은 리보솜에다가 화살표를 써놨죠. 자, 리보솜은 뭘 합성한다 했노? 단백질 합성. 녹말을 합성한다. 이건 적어도 포도당이 합성되는 장소인 엽록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B 이 포인트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니까 니은 틀렸고, C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맞나 틀렸나? 이건 맞아요. 자, 얘는 C는 미토콘드리아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게 세포호흡이니까 포도당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이다. 그러면 3번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수준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자책을 풀 때는 9번을 틀릴 사람 없어요. 이 가가 누구? 엽록체제. 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초록색이라서 엽록체가 아니야. 이게 동전이 보이니까 엽록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습니다. 나는 동물세포에만 있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자, 가는 엽록체 미래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장소 맞습니다. 자, 나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근육세포 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미비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돌아와서 30초간 휴식.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을 자세히 배웠는데 177쪽입니다.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인지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많이 씁니다. 인지질. 여기는 머리 부분, 여기는 꼬리 부분인데 여기는 물하고 친하다 해서 친수성 머리, 얘는 물하고 안 친하다 약간 기름 같은 성분이다 해서 얘는 소수성 꼬리, 얘는 머리, 꼬리, 물하고 안 친하다, 물하고 친하다. 무슨 거 요새도 검도부 있나? 머리 하는 검도부 있나?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이야. 그러면 얘는 물하고 친해서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인지질을 내가 빵 던지면 인지질 중에서 물하고 친한 애들이 저쪽 물을 쳐다볼 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될 거라. 그럼 또 인지를 빵 던지면 물하고 안 친한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 보거든. 저들끼리 친하거든.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친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안쪽에도 물이 있고 바깥쪽에도 물이 있을 때 물하고 친한 부분, 머리 부분들이 바깥쪽을 쫙 보고, 현수야! 네. 물하고 친한 부분들이 안쪽을 쳐다보고,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게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관통하거나 일부 박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이러고 된다고. 막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 완전히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묻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지질이라는 이놈들은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야. 인지질 자체가 살짝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막 단백질이 완전히 이 자리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완전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움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얘는 살짝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포막이라 하면은 인지질 이중층하고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막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막 단백질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포막의 구조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물질의 두가성, 선택적 두가성인데 세포막은 어쨌든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물질을 출입을 시켜주는 경계가 되어야 된다고. 자, 세포막은 물질을 출입을 시켜줘야 되는 경계가 되는데 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단백질이 박혀 있고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사실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과 인지질 이중층 사이 이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야. 그 다음에 이 막 단백질이라 하면은 여기 문이 열려가지고 문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상당한 크기의 입자들도 이 공간을 통해서 통과시켜 줄 수 있어요. 뚜껑 열어가지고. 그러면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냐?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통과해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억수로 큰 물질이라면 막 단백질을 뚫고 지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 지질이라면 기름이라 생각해라 그냥. 기름에 잘 녹는 물질들은 만약에 얘가 기름이야. 근데 막 단백질은 제껴 놓더라도 얘가 기름 입장에서 보면 요 안에 저하고 친한 아들이 없어 많지. 이 기름 소수성 부분이잖아요. 물하고 안 친한 아이들. 그럼 얘가 지하고 친한 아들을 찾아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빨려 들어가면 얘가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물하고 친하지 않은 기름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는 이 공간, 기름 성분하고 절대 섞이기가 어려워요. 얘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섞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은 반드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이 표에서 다시 밑에 표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림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그림을 보라. 자, 이 그림을 보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고농도의 물질이 안쪽에 있는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틈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누가 하냐면 잔잔한 기체들, 그 다음에 기름 성분들 여기로 간다고. 지용성 물질들, 쪼매난 아들하고 지용성 물질들 여기로 간다고. 그럼 언제 잘 가느냐?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잘 가. 온도 높을수록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 잘 가.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잘 빨려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질에 잘 녹을수록 잘 빨려 들어가면서 통과를 잘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더 빨라져.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질문보다는
단순히 누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합니까를 훨씬 더 많이 물어봤어요. 얘는 인지질로, 쟤는 막다맥질로, 얘는 열로, 얘는 열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잔잔한 기체, 쪼매난 기체들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틈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로 이동합니다. 그거를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버리라고. 자,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아이는 누구냐? 막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아이들은 수용성 물질. 자, 포도당 아미노산. 얘는 좀 크기도 크다. 덩치도 크다. 그 다음에 지용성이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 이온은 Na 플러스 이온은 절대 이 구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포도당 덩치가 커서 일로 못 들어가요. 일로 가야 돼. 막 단백질을 통해서. 그러면 막 단백질은 포도당을 이동시켜주는 막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만 이동시켜주는 또 단백질이 있고, 또는 뭐 나트륨만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다. 나트륨만 이동시켜주는 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만 이동시켜주는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칼륨만 이동시켜주는 단백질. 특정한 물질만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놓기를 단순확산, 촉진확산이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의 물질의 이동은 확산이란 방식이야. 확산이란 방식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자체가 확산이고, 확산은 어쨌든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없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학교에 수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걸 단순 확산,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이 공간은 우리가 그림으로 봐도 있다.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이 틈의 개수가 사실상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많아 보이지? 너무 많아 보여.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동해야 되는 물질이 5개가 오면 얘는 5개의 속력으로 이동할 것 같고, 10개가 와도 10개의 속력으로 이동할 것 같고, 20개가 와도 20개들이 이동하는 속력으로 이동할 것 같다라는 거죠. 30개가 오면 30개가 이동하는 속력으로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거의 비례해서 이렇게 빨라지는 형태가 될 거야. 10개면 10개 속도, 20개면 20개 속도, 30개면 30개의 속도로 물질이 이동할 거라. 근데 촉진 확산은 무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이 단백질이 있다고, 단백질이. 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동시에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능력이 한 20개를 이동시켜준다면, 이게 엘베 같은 거야. 단백질 얘가 엘리베이터에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자, 그러면 20명을 이동시켜주는 이 단백질은 10개가 오면 얼마의 속도로 이동시켜주나? 10개의 속도로 이동시켜주죠. 20개가 오면 20개의 속력으로 이동시켜주죠. 30개가 오면
20개의 속력으로 이동시켜준다고. 많이 온다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촉진 확산은 어느 정도 확산 속도는 증가하는데 농도 차이가 그 한계치 이상이면 아무리 농도 차이가 많이 나도 별달리 이동 속도의 차이가 없다. 일정한 이동 속도를 유지해준다. 막 단백질이 대단히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단순 확산, 촉진 확산까지 설명을 했으면 또 확산에 대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산에 대한 문제를 하나만 풀자. 감형도 하나 풀겠습니다. 자, 182쪽에 14번. 14번,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스타트. 현수야, 네. 답 나왔냐? 아니요. 민혁아, 답 나왔냐? 동우가 답 나왔니? 이거 좀 어렵나? 진원아 나왔니? 몇 번? 3번. 석찬아 나왔니? 대현아 니 왜 임마 디귿만 동그라미 해놨냐? 지훈아 몇 번? 3번? 1번? 3번? 자 일단 한번 볼게. 지금 너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놓자. 자, 이 정도 한번 탁탁탁탁. 자,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인지질 이중층으로 물질이 이동하지. 이중층으로. 이거 누가 잘한다 그랬노? 크기가 작은 아이들 and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아이들. 그 다음에 막 단백질로는 누가 이동한다 했냐? 뭐 크기가 좀 더 큰 애들. 그 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여기 이동을 한다고. 자, 이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야 돼 그냥. 그러면 일단 기억 보기를 보면 A는 누구니? 단백질이니까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거 맞지? 기억은 일단 맞아요. 자, 기억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어때요? 낮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때 투과성이 어때요? 높은 거죠? 기억은 지질에 대한 투과성이 낮을 때, 아니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때
투하성이 더 높은 거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 잠깐만. 이게 무슨 그림이지? 잠깐만. 이거 빨간데 이게 뭐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투하성이 높아지는 거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수록 투하성이 높아진다. 이 그림은 이 인지 이중층 사이로 통과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기억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투하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좋아서 못해 장난. 응? 좋아서 장난 거 아니야. 투과성이 높다. 지질에 대한 용해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과성이 높네.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어떻겠니? 쪼매내야 되겠네요. 그럼 쟤는 사이즈가 좀 쪼매난 물질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은 니은보다 B를 통해서 이동하기 어렵다. 그럼 기억은 G에 대한 용해도는 나중에 독질 안 가면 난 틀릴 것 같다. 아직 보지 마. 그러면 얘는 쪼매난 놈이니까 B를 통해서 이동하기 어렵다. B를 통해서 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지.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니까 기름하고 친한 거죠. 그럼 얘는 물하고는 안 친한 녀석이야. 그럼 답을 1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니은을 맞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답장 봐봐라 이거. 182쪽에 14. 기억은 니은보다 B를 통해 이동하기 어렵다. 수용성입니다. 니은보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3번이요? 네. 그러면 입자의 크기를 신경 쓰지 말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라고 했으면 얘는 수용성이고 기억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 했으면 얘는 지용성이다 그렇게만 판단해야 되는 거네. 그럼 이 점이 왜 저리가 있는지 그러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때 투과성이 높다. 이거는 그럼 수용성이라고 봐야 되고 얘는 지용성이라고 본다면 기억은 B를 통해서 이동하기 어렵다. 이해는 물에 대한 진화력이 크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몇 번? 이 그림이 그래프 해석이 상당히 어렵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씩 있으니까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면서 연습을 잘 합시다. 나도 하나 틀렸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투로 간다. 자, 3투는 삼투라는 것은 세포 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방금 앞에서 배운 확산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는 농도가 높아요. 여기는 고농도 지역이고, 이쪽에는 농도가 낮아요. 여기가 저농도 지역이라면 이 물질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여기 있던 물이 넘어가는 현상.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그럼 저농도 지역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 물이 많아지면서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거고,
저농도 지역에 있던 물이 여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물이 줄어들면서 농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효과는 있겠죠. 둘이 농도가 최대한 좀 비슷해지는 효과는 날 거야. 누가 이동하느냐?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 자체를 삼투현상이라 할 겁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적어놨지.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다. 그러면 세포 안이 고농도고 세포 바깥쪽이 저농도야. 더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세포를 담그면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로도 물이 나가긴 나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저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세포 안에 물이 좀 더 꽉꽉 차겠지?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집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된다. 세포가 빵빵하게 된다. 그러다가 세포가 터지기도 하는데 세포가 터지는 현상 자체를 용혈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으면 나가는 물의 양이나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같겠죠? 그럼 전혀 부피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면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많이 나갈 거고 물이 들어오는 물의 양은 적을 거야. 그러니까 세포 안쪽에 있던 물이 밖으로 상당수가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세포가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물이 빠져나갑니다. 세포가 작아집니다. 자, 이런 거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나가기도 한다. 왜 용혈 있잖아요. 저거 하면 왜 무적으로만 증세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왜 무적인 증세? 외부적인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터진 거는 크게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건 어쩌노? 세포 안보다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묽어진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소금을 별로 섭취를 안 하면서 물만 잔뜩 엄청나게 많이 마셔. 그럼 체액의 농도가 어떠노? 맞아요. 굉장히 묽어지겠지. 그러다 백혈구가 빵빵빵 터져버릴 수도 있다고. 적혈구가 빵빵빵 터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저기 몇 개 세포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막 상처가 나거나 뭐 얼굴이 터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세포가 땅땅땅 터지다 보면 적혈구가 여러 수백만 개가 파괴가 돼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지. 기력이 쇠하게 되면서 죽습니다. 실제로 물을 갖다가 5시간 동안 물만 마시고 있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상처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게 세포 하나 터진다고 해서 피멍이 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알겠지? 자,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야. 바깥쪽의 농도가 고면 안으로 물이 빵빵하게 들어오겠죠. 나가는 건 작겠지. 세포 빵빵해지니까. 농도가 같으면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 같겠죠.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많고 들어오는 건 작겠지.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줄어들어서 세포벽하고 세포막의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포벽은 여기 그대로 있고 세포막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쪽으로. 이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세포가 빵빵해지는 것은 팽윤이라고 한다. 근데 식물세포는 터지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식물세포는 왜 안 터지냐? 여기 있어. 바깥쪽에 세포벽이 단단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지. 바깥쪽에 세포벽이 커버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터지지는 않습니다. 자, 3초에 의해 식물에 비료를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비료 주면 물을 충분히 또 줘야 됩니다. 자, 식물에 여러 있고 뿌리가 있잖아. 비료를 줬지. 비료를 주면 비료 준 쪽이 상당히 고농도가 되고 식물 한쪽이 저농도가 되겠죠. 그럼 식물 안에서 밖으로 물이 쫙쫙 빠져나와서 난 잘 살아라고 비료를 줬는데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식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식물이 있는데 이 시든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바깥쪽이 저농도가 될 거고 물 많이 줬으니까 농도가 묽어지겠지. 안쪽이 고농도가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쫙쫙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식물이 아주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면 일단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진 상황이니까 충분한 물을 줘서 그 비료가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 현상 자체를 삼투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럼 삼투 관련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183쪽에 20번 문제. 지금 답 나오냐? 몇 번? 3번. 현수 1번. 어? 4번 뭐야? 1번, 3번, 4번. 진호이 1번. 또기 어? 3번. 석차이 1번. 뭐야, 답이 왜 이리 왔다 갔다 해. 자, 요거는 어때? 가.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이. 그럼 얘는 적혈구의 농도와 바깥쪽에 있는 이 용액의 농도가 같을 거야. 그럼 얘 농도 10. 그럼 숫자 적어 놓자, 우리가 정확하게. 그럼 얘도 농도 10 이라 하자. 그럼 원래 얘는 농도가 10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밖으로 물이 많이 나간 거지. 그럼 바깥쪽이 고농도잖아. 그럼 이 바깥쪽의 농도는 12. 그럼 얘는 10인데 빵빵해진 걸로 보아 밖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가. 그러면 바깥쪽이 저농도니까 바깥쪽의 농도를 8. 그럼 농도는 누가 제일 세냐? 나, 가, 다 순서. 기억 이퀄. 자, 그 다음에 가는 물의 이동이 없냐 있냐? 있죠.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어때? 같지? 같으니까 물이 이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 안 하는 거 아니다. 내용이 틀렸다. 다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용액에 적혈구를 넣으면 세포막이 터질 수 있다. 다는 지금 농도가 8이죠. 지금 이 8일 때 세포 안 터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농도가 더 높으면
8일 때보다 물의 이동량이 좀 더 적을 거 아이가? 그죠? 이거보다 농도가 더 낮다면 물이 더 많이 이동을 해서 이 세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 다보다 농도가 더 높은 수용액이 아니라 더 낮은 수용액에 넣어주면 세포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디귿 보기를 틀렸다고 보겠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유력하지 않을까. 오케이. 상투 현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185쪽에 7번. 스타트. 주영은 몇 점이라고? 영은 망했나? 수학은 수학도 망했나? 수학은 좀 하지 않았냐? 진호 몇 번? 1번. 민혁이 4번. 동욱이 1번. 산양 석찬이 잘 모르겠고 진훈이 2번. 그러니까 현수 1번. 자 봐라. 얘는 정상 상태지. 네. 생리 식염수에 넣었을 때 그럼 얘의 농도가 0.9고 안쪽도 농도가 0.9니까 아무 차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얘는 0.9인데 얘는 물이 빵빵하게 들어왔지. 그럼 요거는 저농도의 물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막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빵빵해진 거야. 얘는 쪼글쪼글해졌죠. 얘는 고농도 속에 들어가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싹싹 빠져나가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요 0.5 농도짜리 얘가 용액 A고 2.0 농도짜리 얘가 용액 B입니다. B는 가이다. 기억을 맞고. 자, 내용보기 A에 넣었을 때는 적혈구 내의 용액의 농도가 증가한다. 얘가 0.9인데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많이 밀고 들어왔지. 물이 많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 농도는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묽어져야 됩니다. 자, 생리 식염수에 넣었을 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막을 통한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나머지 185쪽까지 꼭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 챕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 물질대사라는 용어에다가 줄 하나 줬거나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 자체를 물질대사라고 할 거고,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고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는데, 동화작용은 잔잔한 아이들을 묶어서 큰 놈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큰 놈을 잘게 쪼개는 작업이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고,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잔잔한 이 분자의 에너지를 100이라 하고 큰 놈 이놈의 에너지를 400이라 하면 어쨌든 100원짜리가 400원짜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것이고, 4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변신하는 거니까 4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변신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 300을 방출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잔잔한 아이들을 묶어서 큰 걸 만들어주는 작업은 동화작용이고, 큰 놈을 잘게 쪼개는 작업은 이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게 근본적인 기본적인 차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물질대사와 생명체 밖에서의 화학 반응의 차이는 뭐냐? 물질대사는 온도, 체온의 범위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가 필요할 거고,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가 10 이렇게 방출이 될 겁니다. 근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는 불 질러서 태우는 거예요. 온도 높게. 효소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반응은 한 방에 빵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 60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로 방출이 되는 거고, 얘는 한 방에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한 방에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얘는 한 방에. 그래서 물질대사랑 일반적인 연소 반응의 차이는 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3개를 쳐놓으세요. 효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다. 이게 핵심이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효소가 하는 일이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라.
반응물의 에너지가 400. 여기 생성물의 에너지는 100. 저기 곱빼기는 900. 그 다음에 여기 언덕은 600 에너지.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효소가 없을 때 빨간색인데, 효소가 없을 때는 400원짜리가, 원래 400원짜리가 900원까지 올라가야 뚝 떨어져서 100원짜리가 될 수 있는 반응이죠. 어쨌든 400원짜리가 잠시라도 900원짜리가 되어야 1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어쨌든 이 언덕을 올라가야 돼. 이 언덕을. 그 언덕을 올라가야 얘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올라가야 되는 언덕의 높이가 에너지 얼마고? 아니죠. 400이었잖아 원래. 400이었는데 900 언덕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건 얼마? 500이야. 그러면 이놈은 500을 올라가야 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500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면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니까 400에서 결론은 100이 되는 거죠. 그럼 400에서 100이 되니까 이때 방출하는 반응열은 얼마입니까? 얘는 300의 열을 방출하는 거지. 근데 언덕의 높이는 얼마야? 500이었어요. 자,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면 400원짜리가 얼마 올라가면 되노? 600원까지 올라가면 100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지. 그럼 얘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언덕의 높이는, 언덕 높이 얼마? 지금 얼마? 200 언덕이지.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200이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 200만 먹으면 100으로 떨어지니까 결론은 4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되는 거죠. 방출하는 에너지, 반응열은 얼마입니까? 300 방출하는 거죠. 어차피 400원짜리가 100원짜리 되는 거니까 300 방출. 그러면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방출하게 되는 반응열의 값은 어떠냐? 같다 이거야. 근데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500이고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200밖에 안 되니까 효소가 있으면 반응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준다. 그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 뒷페이지. 자, 효소는 이렇게 생긴 반응물은 이 효소가 끼워가지고 이 반응물을 부러뜨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긴 효소는, 요리 생긴 반응물은 여기 딱 끼워가지고 부러뜨릴 수가 있다고. 네? 부러뜨릴 수가 있다고. 근데 이 효소는 요리 생긴 반응물은 부러뜨릴 수가 없지. 자, 이 요소는 이렇게 생긴 특정한 반응물만 반응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과만 반응합니다. 그거를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 만들고 나면 이 효소는 어디 안 가고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죠. 효소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효소는 다시 또 다른 반응물을 끼워서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별표 2개 쳐놔라. 효소의 특성이 뭐냐? 선생님,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고요. 효소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3% 과산화수소수를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 조각을 넣었어요. 감자 조각은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어. 근데 A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과산화수소 분해 속도가 느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안 나타나겠지. B에는 감자 조각 덕분에 분해가 될 거고, C에는 생간을 넣었단 말이야. 뭐 소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B와 C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인 카탈렉스가 들어있어서 반응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반응 후에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기체에다가 꺼져가는 성냥 불씨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랐어. 오케이. 발생한 기체는 누구다? 산소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포가 다 발생하고 나면 과산화수소가 전체가 다 분해가 된 거지. 근데 효소는 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더 부어주면 더 추가적인 반응, 더 기포가 또 발생을 할 거라고. 이해되겠니? 오케이. 효소 이용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효소와 관련된 활성화 에너지 관련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191쪽에 10번. 일단 스타트 한번 해봐. 응, 10번. 10번, 이거 풍선. 자, 보자. 자, A, B, C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넣었습니다. A는 가만히 냅뒀고, B에는 감자 조각 5개 넣었고, C에도 감자 조각 5개 넣었는데, B에는 과산화수소 100, C에는 150을 넣었지. 그럼 A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반응 안 했을 거고, 얘는 감자 조각 넣었으니까 기체 발생했고, 감자 조각 넣었으니까 기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발생된 기체는 산소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상식. 자, 그러면 감자 조각을 넣었더니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효소 양이 같네요. 효소 양이 일정할 때 반응물이 많을수록 생성물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반응 더 많이 할 거니까. 자, 지금 이거는 5% 과산화수소였는데 농도가 더 진한 10%로 실험을 하게 되면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겠지. 고무풍선의 크기가 위와 같지는 않겠죠. 저거보다는 좀 더 기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숙제는 일단 어디까지 하냐면 193쪽까지는 숙제를 해오세요. 193쪽까지 숙제를 하고, 지금 뭐 방학이라도 방학이 아니야.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숙제를 하고 모르는 것들은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하는 타이밍에 질문하라 할 때 좀 깡그리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